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노래 가사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좀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야기가 이미지로 번역될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즉, 시각적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야기가 글보다 먼저 이미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게임이나 영화, 웹툰, SNS, 썸네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먼저 느끼고 그 다음 해석을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가 어떻게 감정과 서사를 압축하고 AI를 통해서 그 이미지의 의도를 설계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할 학습 목표는 크게 5가지. 첫째,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둘째, 텍스트 프롬프트가 이미지로 전환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해서 AI 이미지에 생성되는 핵심 요인인 피사체, 스타일, 환경,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초보자가 자주 범하는 프롬프트 오류를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캐릭터나 장소, 상황, 이 중심에 확장형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AI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가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설계하는 사고방식을 배우는 주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정의하고 이미지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볼 거예요. 그 다음 프롬프트의 3가지 요소를 배우고 기본 프롬프트와 확장형 프롬프트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AI 이미지 생성의 내부 원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또 초보자가 어떤 종류의 오류를 발생하는지 그리고 좋은 프롬프트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 스토리 제작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왜 이렇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이다 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쯤에서 왜 우리가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배워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우선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인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읽기와 그리고 보기, 요 2가지를 가장 최적화시켜서 수용해내는 존재입니다.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뇌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훨씬 빠르고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요. 텍스트는 글자를 인식하고 그 글자를 의미로 변환시키고 그리고 다시 문맥으로 해석을 시켜요. 이 단계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반면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감정과 그리고 상황 이것을 동시에 활성화를 시켜요. 우리는 이것을 이중 부하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미지는 언어보다 더 즉각적인 인지 경로를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설명하기 전에 이미 이해가 되는 정보예요. 2번째, 감정 전달 이론. 감정 전달 이론이라는 건요, 결국 이미지를 통해서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을 하지 않고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가 보통 슬프다, 외롭다처럼 감정을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는 반면에 이미지는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있어요. 어두운 색조, 낮은 조명, 고개를 숙인 자세,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슬픔,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의 논리보다는 먼저 작동하는 정서적 반응 때문인데요. 시각적 스토리텔링은 이런 논리적인 설득을 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로
서사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지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서사 이론에서 이야기의 최소 단위는 문장이 아니라 장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씬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에는 누가 등장을 하고 어디서 그리고 어떤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한 번에 보여준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한 번에 보여주는 어두운 골목에서 고개를 숙인 소녀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캐릭터를 통해서 소녀가 있고 상황은 혼자 있고 공간이 어둡고 감정이 슬픔 또는 긴장 여기에서 암시된 이야기는 좋지 않은 무슨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외로움에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서사의 압축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또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본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글을 끝까지 읽기 전에 이미지로 콘텐츠를 판단해요. 그래서 썸네일, 포스터, 게임 콘텐츠의 아트, 웹툰의 첫 것, 영상의 첫 프레임은 모두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영역이에요. 즉, 시각적 스토리텔링은 장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첫 문장이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 시각적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뇌가 이미지를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감정은 설명보다 시각 자극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미지는 하나의 완성된 서사의 장면이 되고 디지털 콘텐츠에서 이야기가 보이는 순간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스토리텔링은 말하기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주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방금 제가 이미지가 하나의 장면으로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시각적 스토리텔링에서 한 장면의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감정과 그리고 상황,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 맥락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캐릭터. 이게 단순하게 분류가 아니고요. 서사이론과 인지이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의 최소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이 이미지는요.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유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감정은 시각적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심리학적으로 볼 때면 인간이 이미지를 볼 때 논리적인 해석보다 감정이 먼저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처리해야 되는 정보라고 해서 정서 우선 처리라고 얘기해요. 색감, 조명, 대비, 질감은 행복, 불안, 긴장, 고독과 같은 감정을 단어 없이도 즉각적으로 전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인물이라도 따뜻한 빛 더하기 밝은 색조, 또 차가운 빛 더하기 어두운 색조, 요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감정을 전달하는데 감정은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이미지의 첫 번째 서사 정보예요. 자, 두 번째 상황이라는 거는 이야기가 놓여 있는 조건을 말해요. 이 조건이라는 거는 즉 시간과 공간에 따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가 어디에서 언제 어떤 조건에서 벌어질지 알려주는데 서사 이론에서는 맥락을 배경 설명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배경 설명이 아니라 사건이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봐요. 비 오는 밤, 해질녘 바다, 텅 빈 플랫폼 그 자체만으로도 고립, 기다림, 긴장 같은 서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이라는 거는요.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바로 예측이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맥락이라는 건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을 암시하는 요소로 작용하죠. 자, 더불어서 캐릭터는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캐릭터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나 시선이나 자세, 의상, 그리고 뭐 그 외의 거리감 같은 거,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말없이 드러내주는 거죠. 이것은 문학에서 말하는 말해주기, 텔링이 아니라 보여주기, 쇼잉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앞서도 제가 텔링과 쇼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각적 스토리텔링에서는 캐릭터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서사가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세 요소가 결합할 때 이미지는 하나의 서사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 요소가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감정은 분위기를 만들고 상황은 맥락적인 모든 부분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캐릭터는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결합될 때 이미지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서 하나의 완성된 서사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AI 이미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도 이 세 요소가 빠지면 이미지는 예쁘지만 이야기가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런 감정, 맥락, 캐릭터 정보는 어떻게 한 줄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AI 이미지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기반인데요. AI는 문장을 그림처럼 이해하지 않아요. 먼저 중요한 오해부터 짚어가겠습니다. 자, AI는 우리가 글을 읽듯이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AI에게 텍스트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화된 정보의 묶음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다시 얘기하면 AI는 슬픈 소녀가 비 오는 밤거리에 서 있다라는 문장을 하나의 장면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의미로 단위별로 분해합니다. 자, AI한테 입력되는 문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녀가 있어요. 자, 이 소녀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슬픈이라는 거는 감정 상태예요. 그리고 비 오는 이거는 환경 조건이고요. 밤거리는 시간에 더하기 공간이에요. 자,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문장을 문학적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변환 가능한 요소만 추출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호한 표현이나 추상적인 단어는 이 단계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각적 개념으로 재해석을 시켜야겠죠. 자, AI가 학습해 온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와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슬픈이라는 단어가 갖는 고개를 숙였다, 시선이 떨어졌다, 조명이 어둡다와 같은 시각적 패턴으로 치환이 돼요. 비 오는 밤거리는 젖은 바닥, 반사광, 어두운 색조 같은 환경적 특징으로 변환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AI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개연성이 높은 조합을 선택합니다. 즉, AI는 이미지 생성을 복사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면은 장면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재해석하고 이 재구성한 내용을 토대로 통합적인 장면으로 하나로 결합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각 요소의 비중과 우선순위예요. 프롬프트 앞에 위치한 단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요소는 AI가 내부에 더 큰 가중치를 가져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장면 설계도 흔히 얘기하는 씬 블루프린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중요할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왜 수업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하는지 그 강조가 명확해지는데요. 구체적인 프롬프트는 AI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해석의 방향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막연한 문장은 AI가 아무 방향이나 재구성하게 만들고, 구조화된 문장은 우리가 의도한 장면에 가깝도록 이끄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텍스트가 이미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장을 의미 단위로 AI는 분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요소를 시각적 특징으로 재해석한 뒤에 장면 하나에 통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것은 AI에게 설명하는 언어로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설명하는 언어? 장면을. 그 상황과 등장인물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AI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야 의도한 장면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답이 바로 이 프롬프트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즉, subject, style, 그 다음에 environment는 AI 툴을 사용하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설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사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미지의 3가지 정보, 캐릭터, 감정, 상황. 이 프롬프트의 3요소와 정확하게 대응되기 때문인데요. 이 서브젝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얘는 인물, 누가 등장했는데 서사의 주체가 누구야 하는 걸 얘기하고, 스타일, 어떻게 보이는가, 감정의 표현 방식, 어떻게 보여줄 거야 하는 걸 얘기하고요. environment에서는 어디서 일어났어? 맥락과 조건이 뭔데? 하는 거예요. 자, 이 프롬프트의 3요소는 이미지 서사의 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브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무엇을 그릴까가 아니라 누가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서브젝트를 단순히 사람이나 뭐 인물, 동물, 사물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각적 스토리텔링에서 서브젝트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좋은 서브젝트에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거는 결국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 상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감정 또는 행동, 지금 무엇을 느끼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점, 멀리서 보는가, 가까이서 보는가, 이런 부분들. 즉, 서브젝트에서는 캐릭터의 서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스타일로 넘어오면요. 그림체가 아니에요.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일러스트, 3D 렌더링 등 시각적 표현 방식을 지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이걸 보고 예쁘게 보이는 옵션으로 오해를 해요. 하지만 스타일은 이미지를 어떻게 느끼게 할지를 결정하는 해석의 틀이에요. 같은 장면이라도 포토 리얼리스틱이나 시네마틱이나 애니메 스타일이나 일러스트에 따라서 관객이 받아들이는 감정의 결이 완전히 바뀌죠. 미디어 이론적으로 보면요, 스타일은 이미지의 정서적 프레이밍을 담당해요.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AI의 감정 표현의 기준이 잃고 그 결과물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environment는 사건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단순히 어디에서 찍었는가를 알려주는 배경이 아니고 서사 이론의 환경에서는 사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 오는 밤거리, 안개 낀 숲, 텅 빈 기차역 플랫폼.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암시를 해요. 보통 환경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간, 시간, 날씨, 조명, 분위기. 이것들을 모두 담고 있어요. 이 요소들은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왜 이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할까요? 다시 우리 처음에 왜 이 3요소가 모두 필요할까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왜 프롬프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서사가 아니라 단편적 시각 정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서브젝트가 없으면 무엇이 있는지만 보이고, 스타일이 없으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가 없고, environment가 없으면 어떤 이야기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롬프트의 3요소는 AI를 조종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AI로 이야기를 장면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중요해서 자꾸 정리해요. 프롬프트의 3요소는 서브젝트를 통해서 서사의 주체를 정하고 스타일을 통해서 감정의 해석 방식을 결정하면서 environment,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가 가능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AI는 더 이상 우연한 결과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각적 서사가 될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프롬프트에다가 a girl standing in the rain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소프트 라이팅, 시네마틱 무드, 그리고 뭐 디테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클로즈업을 사용해서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디테일이 나한테 필요해 하는 것들을 똑같이 넣어서 두 프롬프트는 소녀와 비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다른 수준의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먼저 기본 프롬프트를 보면요. 기본 프롬프트에는 등장하는 정보가 딱 두 개예요. 걸, 레인.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에는 감정, 스타일, 환경의 구체성이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이모션, 스타일, environment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AI는 어떤 소녀인지, 어떤 감정인지, 사진인지, 그림인지, 밝은 톤인지, 어두운 톤인지 모두 추측해야 돼요. 이 상태의 프롬프트는 AI에게 장면 설계가 아니라 단순한 키워드 목록에 가까워요. 그러면 확장형 프롬프트는 해석의 방식을 완전히 좁혀버렸는데요. AI가 해석해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지시가 됐어요. 롤리, 뭐예요? 감정 명시를 했죠. 그 다음에 소프트 라이팅. 이거는 조명과 분위기를 부드러운 조명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고, 시네마틱 무드. 그럼 결국 영화적인 정석 프레임으로 가져가죠. 그 다음에 클로즈업 포트레이트라고 해서 카메라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5mm짜리 렌즈를 쓴다라는 게 영화사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시각화하는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카메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시각적 왜곡과 현실감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이 프롬프트는 A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그냥 비 오는 장면 아니다. 감정 중심의 영화적인 장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오도록 AI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시켜서 요만큼만 만들어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지적 관점에서 AI도 구체성을 우선 처리를 해요. 앞서 배운 것처럼 AI는 프롬프트를 의미 단위로 분해를 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단어, 시각적으로 변환 가능한 단어, 스타일과 감정을 명시한 단어는 내부 처리 과정에서 아주 높은 가중치를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beautiful이라는 단어보다 softlight라고 하는 게 시각적 행동 지침이 있는 단어가 훨씬 더 이미지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서사 이론 쪽 관점에서 봅시다. 확장 프롬프트는 이미 장면이라 그랬어요.
서사적으로 보면 확장 프롬프트는 설명이 아니고 하나의 장면, 즉 씬을 구성하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고 어떤 감정 상태이며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는지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AI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장면을 연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서 본 기본 프롬프트에서는 무엇이 있는지만 얘기를 했고, 확장 프롬프트는 어떤 이야기가 한 장면인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이미지의 질적 차이, 즉 서사의 스토리텔링의 밀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이제 우리가 본 이미지 결과가 어떤 내부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었는지 개념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을 엔지니어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기획자, 창작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AI 이미지 생성이 될 때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텍스트 분해 및 코딩, 그 다음에 인코딩,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벡터 매핑, 네 번째, 시각적 형태 출력. 자, 먼저 텍스트 컴포지션 앤 인코딩이라고 했는데요. AI는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문장 그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는 토큰, 이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각 토큰은 의미와 관계를 담은 의미 벡터, 우리가 시멘틱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으로 변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A lolly girl standing in the rain 이라고 문장이 있어요. A lolly, 이거는 감정 벡터예요. girl, 인물 벡터, rain, 환경 벡터예요. 각각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AI가 문장에 감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의미 좌표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미 좌표, 이 얘기가 의미 벡터 기반의 이미지를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즉 시멘틱 벡터 매핑 이 단계에서 AI는 아무 이미지도 없는 노이즈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앞 단계에서 만든 의미 벡터, 우리가 얘기했던 블루프린트, 이 의미 벡터를 블루프린트 청사진처럼 사용을 해요. 이 과정에서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노이즈를 제거해요. 이게 디노이징 과정이에요. 이 디노이징 과정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점은 AI가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이때 프롬프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강조되는 부분들, 이게 더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을 찾아서 계속해서 뭘 하겠어요? 디노이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각적 형태를 출력해요. 우리가 이거를 Vision from Generation 이라고 해요. Visual from Generation, 마지막 단계에서 노이즈가 거의 다 제거되고요. 프롬프트가 지시한 조건에 맞는 시각적 형태, 즉 이미지가 완성이 돼요. 이미 결과물은 우리가 쓴 문장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의미 벡터 기준으로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각 조건의 조합이라 AI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장면을 우리한테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왜 이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AI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의미를 계산해요. 그래서 모호한 단어, 추상적인 표현, 서로 충돌하는 지시 이런 것들은 의미 벡터 단계에서 이미 혼란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프롬프트는 AI가 어떤 방향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요. 즉,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것이 AI에게 어떤 의미의 이미지를 만드는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계산할지 그 이미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AI 이미지는 AI에서 이미지 생성은 텍스트를 의미 있는 벡터로 변환하고 그 벡터를 기준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서 가장 개연성 높은 이미지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감정 문장이 아니라 계산이 가능한 장면 설계도여야 해요. 자, 이 원리를 바탕으로 보면요. 초보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AI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프롬프트가 계산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모호함. 이 모호한 표현이라는 게요. A beautiful girl. 이 문장은 사람들에게 이해는 되지만 AI한테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beautiful이라는 건 색, 형태, 표정, 조명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주관적이지 않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AI는 아름답다를 못 느껴요. 그저 어떤 시각적 특징으로 바뀌는가를 계산할 뿐이에요. 앞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소프트 라이팅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gentle expression, warm color palette 이런 것처럼 시각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단어로 바꿔야 의도한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omission. 여러분들 핵심 요소가 누락되면은요. 프롬프트는 이미 거기에서부터가 틀려버린 거죠. 우리가 subject, 그러니까 피사체에 대한 거, 스타일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AI는 남은 정보만 가지고 추측 기반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인물은 있는데 스타일이 없으면 사진인지 그림인지 알 수가 없고 인물과 스타일은 있는데 환경이 없으면 장면인지 대상 사진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AI가 실수한 게 아니라 프롬프트 설계가 미완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불일치, 서로 충돌하는 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큐트 래빗, 다크 호러 스타일. 큐트와 다크 호러는 감성적, 시각적으로 상충하는 짓이에요. 귀여운데 어둡고 호러적이래. AI는 이 경우에 어느 쪽에 가중치를 줘야 할지 판단을 못해요. 결과적으로 어색하거나 그 중간에 모호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요. 이 오류는 프롬프트가 길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서사적 일관성. 우리는 이거를 서사적, 그러니까 narrative consist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깨졌기 때문이에요. 자, 정보 순서의 오류. 네 번째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게 바로 이 워드의 오더예요. AI는 프롬프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처리하면서 앞부분에 등장한 단어의 큰 가중치, 우리가 weight라고 얘기하는데 가중치를 더 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문장 뒤에 두면은 의도와 다른 이미지가 생성될 가능성이 커요. A scene with dramatic lighting, a girl 이렇게 쓰는 것보다 A lonely girl with dramatic lighting 이것처럼 핵심 주제를 앞에다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 네 가지 오류의 공통점은 사실 딱 하나인데요. 초보자들은 프롬프트를 사람에게 설명하는 문장으로 쓰고 AI는 그것을 계산할 설계도로 읽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의 실력 차가 아니고요.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초보자의 프롬프트 오류는 모호한 추상어를 사용하고 핵심 요소를 누락시켰거나 감정 스타일이 불일치했을 때 또 중요 요소의 잘못된 배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오류를 피하는 것이 곧 AI 이미지 스토리텔링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잘된 프롬프트는 뭘까요? AI가 이해하기 쉬운 프롬프트는 어떤 구조일까요? 우선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잘된 프롬프트는 길어서 좋은 게 아니고 구조가 명확해서 좋은 거예요. 좋은 프롬프트는 AI에게 문장을 주는 게 아니라 장면 설계도, 블루스크린을 제공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피사체가 명확해야 하겠죠. 당연히 클리어한 서브젝트가 있어야 돼요. 자, 피사체가 명확한가? 에서 시작을 해서 are person이냐 아니 someone 같은 표현은 AI에게 너무 많은 해석을 줘요. 반면에 나이는 몇 살이고 여자야.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감정 상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 이와 같이 피사체가 포함되어 있는 AI가 장면 중심적으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서 스타일이 구체적인가? 그림을 예쁘게 만드는 옵션이 아니고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범주보다는 시네마틱 라이팅, 이렇게 필름, 루아르 스타일 이런 식으로 감정 프레임이 명확한 스타일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스타일이 명확하면 AI는 이 이미지가 어떤 감정결로 그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해요. 그리고 환경 조건. 자, 이 환경 조건이 명확한가? 결국에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 공간, 시간, 조명, 날씨, 분위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불필요한 형용사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very beautiful, amazing, nice 이런 표현들은 사람에게는 의미 있지만 AI에게는 시각적 행동 지침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형용사를 삭제하고 제시해야겠죠? 잘된 프롬프트의 본질을 보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AI에게 무엇을 그릴지, 어떻게 느끼게 할지, 어떤 장면으로 만들지를 결정하고 그걸 맡기지, AI가 스스로 하게끔 맡기지 않아요. 다시 대신에 AI가 계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래서 잘된 프롬프트는 명령이 아니라 연출, 지시, 우리가 디렉팅이라고 얘기하는 디렉팅 인스트럭션, 예, 돼야 돼요. 자, 정리할게요. 잘된 프롬프트는 피자체가 구체적이고 스타일이 감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이 서사를 암시하고 시각적으로 구현 가능한 언어로만 쓰여 있다. 이게 잘된 프롬프트. 자, AI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시각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주의해야겠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거 잘 노트 해뒀다가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지 만들면서 한번 테스트 해봐요.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